오늘 2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와 수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석자 여러분의 가족, 친지 여러분 안전하다고 믿고 오늘 강연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바로보기 학술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연회 사회를 맡은 유민 광복회 기조실장입니다. 오늘 강연회는 광복 80주년, 이승만 탄신 150주년, 또 그의 서거 60주기를 맞아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각 그를 건국 대통령으로 칭송하는 대규모 추모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광복회는 단호합니다. 이승만을 우상화하거나 일방적으로 찬양하라는 것은 또 하나의 역사 왜곡입니다. 바로 그런 흐름에 맞서서 오늘 강연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을 맹목적으로 추앙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자신도 원하지 않았던 신격화, 우상화를 우리가 배격하고 오직 그에 대한 진정한 면모를 살펴보기 위한 그런 강연회이기 때문에 뜻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희곤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의 발표자 두 분을 소개합니다. 고정휴 포스텍 명예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엊그제까지도 해외에서 활동을 하시더니 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십니다. 이강수 역사문제연구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 애쓰고 계신 광복회 이종찬 회장님 소개합니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회장님께서는 이번에 총리와 함께 올해 광복 80주년 광복 기념사업 추진 위원장을 맡아서 국민들에게 봉사를 하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돌아가신 애국지사 및 특별히 200년 만의 폭우로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을 위해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사 순서입니다. 오늘 학술 강연을 주최하신 광복회 이종찬 회장님의 환영사를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실 토요일이라 말하자면 모두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마침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서거 오신 날이기도 해서 여러 말하자면 우리 의회에도 지금 추모식을 거창하게 지금 진행하는 그런 순서도 있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이 추모식을 한다는 것, 추모 강연회를 한다는 것이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추모 강연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저에게 왜 그거 하느냐 하고 정말 많은 전화도 받았고 또 그런 메일이랄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첫째는 지금 이승만 그러면 전부 건국 그렇게 연관을 시킵니다. 이승만 대통령 자신은 자신이 건국했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은 친일 분자들이 자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업고 나와서 이제 건국 대통령이라고 만드는 건데 그 친일 잔재들이 남아서 지금도 건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이게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 주지 말아라. 건국 대통령 아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기 기념관장, 임시정부 기념관장 김의곤 기념관장 계시지만은 이 기념관장이 오늘 사실은 이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로 됐는데 무리하게 제가 이 기념관에서 꼭 이 강연회를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건국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첫 번째가 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꼭 강연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고집을 세우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집을 해서 오늘 강연을 한 겁니다. 아마 건국 대통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창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아마 지금 대통령을 신격화하는 지금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그대로 보자, 있는 그대로 보자,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그대로 보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학술 강연을 하게 됐고, 또 오늘 학술 강연회에 나와서 여러분께 말씀하실 분은 평생을 이승만 대통령 연구에 몸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정확하게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서 오늘 학술 강연회를 제가 개최하게 된 겁니다. 제가 10살 때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맞이했습니다. 상해에서 참 20살 살았었는데 8.15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피신했던 아버지께서 들어와서 이제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같이 지내게 됐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은 중국 사람이 장개석 총통 만세를 부른다. 장개석 총통 만세를 불러요. 그 제가 어린 마음에 제 아버지께, 아버지, 저렇게 중국 사람들은 장개석 총통 만세를 불렀는데 우리는 총통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저희 선친께서 뭐라고 하냐, 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라는 분이다.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잘해서 그 총장이 박사학위를 줬다. 근데 그 총장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분의 제자인 이승만 대통령을 총통으로 모시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정부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일제히 모셨던 것이 이승만 박사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물론 우리 자의 선친께서 교육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너 공부 잘하면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처럼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아마 그런 암시도 저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 그 당시에 중국에 엄연히 임시정부가 있어가지고 김구 주석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친께서는 이승만 박사를 말씀하셨다. 저는 그때 그 감동으로 인해서 일생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안 가졌어요. 4.19를 겪어도 저는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는 했지만은 애국은 하신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별로 한 게 없다고 막 비판을 하지만은 저는 아직도 그래도 그분이 구미의원부를 만들어가지고 애를 썼고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써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미국에 이게 소개한 모든 것이 이것은 참으로 애국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생생하게 해방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단파 방송을 통해서 나는 이승만이요 이러고 얘기한 그 녹음 방송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아직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4.19 이후에 많은 3.15 부정선거 등 많은 그 부정이 있었던 것도 압니다만은 그 많은 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분에게 07과삼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분을 신격화해서 기념관을 만들고 뭘 만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승만을 또 죽이는 일이다, 이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은 뭐냐? 해방 이후 단기 필마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세력이 없으니까 한민당을
자기 수대. 한민당이 뭐입니까? 한민당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한민당은 제일 먼저 여운형 선생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든다고 전국적으로 조직을 하니까 소위 지주 세력들, 친일 세력들, 지주 세력들이 위협을 느껴서 이 송진우 선생을 부추겨서 만든 것이 한민당 아닙니까? 근데 한민당이 송진우 선생이 있을 때는 그래도 진보적 인사들을 많이 포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서상일 선생이라든가 김병로 선생이라든가 김약수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포용을 했어요. 그런데 송진우 선생 돌아가시고 나서는 순수한 친일파 정당, 순수한 지주정당, 땅을 많이 가진 지주정당입니다. 지주정당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위 양심적 있는 분들을 전부 탈당해서 그만뒀어요. 나가버렸어요. 야, 이런 한민당이면 우리가 마음을 뒀던 한민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수가 요새 얘기한 가짜 보수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보수가 가짜 보수가 되는 것이, 그래가지고 일제 경찰을 전부 장악하고 일제 경찰이 외래 독립운동가를 감시하고 수사하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월북한 사람 많아요. 북한이 좋아서 보다는 여기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조병옥, 장택상 이런 사람들이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막 탄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월북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월북한 사람도 진짜로 김일성이가 좋아서 월북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남로당으로 월북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일부에서는 민족주의자들이 설당이 없어서 월북한 경우도 있었다 이거예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이 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이런 냉전 시대에 굉장히 사상적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이제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평가하고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들의 그 공로를 다시 평가하는 이런 시대가 와서 요새 역사가 바로 잡혀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전임 정권에서는 이걸 또 부인했어요. 이걸 부인하니까 어떤 사태가 나느냐. 역사 연구기관은 멀쩡 뉴라이트가 점령을 했습니다. 심지어 독립기념관까지 뉴라이트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나는 이승만 대통령도 07과삼으로 바로 잡고 모든 우리의 비극적 한국 현대사를 바로 잡아서 우리가 옳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야말로 정말 진정한 대한민국을 제 모습을 찾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강연회는 그런 뜻에서 대단히 시기적절하고 또 대단히 희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서 올바른 역사를 바른 역사를 바르게 세우는 이런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참여해서 역사를 올바르게 생각하자. 무슨 선입관을 두지 말고 또 이해상관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의 올바른 역사, 우리의 민족사를 지켜온 역사, 또 항일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대한민국을 만든 이 역사를 우리가 바로 주춧돌을 놓아서 세우는 것이 나는 광복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참석해 준 것을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 노 그러면 여러분 함께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노입니다. 이승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예스입니다. 자, 제가 말씀하면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노. 이승만 초대 대통령 예스. 예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노. 노. 이승만 초대 대통령 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추모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왜곡하고 무의로 하는 잘못된 행태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광복회 우리 이종찬 회장님께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가 잘 계승하는데 정신을 차리자 이런 뜻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빈들 일단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강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회장님, 또 부회장님, 또 임시정부 기념관장님, 예우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또 우리 오늘 발표하실 교수님 두 분 나오시고 학술원장님 나오시고요. 나와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잠시 한 5분 정도 또 휴식 시간을 갖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할까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스텍 고정희 교수님 나오셔서 이승만과 그의 시대에 대해 말하다 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연을 듣겠습니다. 고정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발표 시간 30분이고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드리고. 이쪽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정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강연을 하게 될 줄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아마 기념관에서는 의정원 홀로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의정원이 사실은 지금 아까 광복 회장님이 말씀하신 3.1운동 이후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강연하게 된 게 상당히 영광스럽고 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승만과 그의 시대에 대하여 말하다. 이게 참 말하다라는 게 참 쉬우면서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승만 연구를 쭉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예전에 글로도 한번 썼습니다만은 이승만은 타고난 글쟁이였습니다. 글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저도 그 잠시 참여했었습니다만은 이화장에 소장됐던 우남 이승만 문서가 한 10여만 장이 됩니다. 물론 그게 다 이승만 문서는 아닙니다만은 그분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것. 그 다음에 웅변가였어요. 근데 상당히 선동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나중에 그 굉장히 하와이에서 굉장히 가까웠던 이원순 전 선생님께 얘기할 때에 나는 이게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시절부터 거리에서 이렇게 연설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격해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사실 이 만민공동회 시절에 이승만의 제가 거기 그 대한개년사라는데 그 기록이 나오는데 굉장히 격해요. 굉장히 격합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보수파였던 한 사람의 얘기를 거론하면서 현상금을 내걸어서 잡아오자 이런 얘기하고 뭐 이제 그 덕분에 그 탓에 결국은 정치범으로 투옥이 돼가지고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그때 이 고종이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왕정을 갈아엎고 공화정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양의해서 뭐 좀 이게 고정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양의 운동에 뭐 이런 게 여러 가지에 이게 연루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건데 다행히 그 당시 미국인 선교사들이 배제학당에서 그를 가르쳤던 미국인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그를 옹호해 줬어요. 그래서 원래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옥에서 풀려나는 건데 또 이게 상당히 그 당시에는 이게 20대고 말이죠. 그래서 격해요. 그래서 탈옥했다가 다시 잡혔는데 사실 그 웬만하면 끝나는 거죠, 인생이. 그런데도 살아났어요. 종신령을 받았어요. 종신령을 받았는데 2차례 감형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러일 전쟁이 터졌을 때에 감옥에서 풀려나요. 그게 저렇게 계산해 보니까 총 5년 6개월이에요. 보통 뭐 한 7년이라 그러는데 그건 횟수로 계산하는 거고 한 5년 7개월 정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승만 연구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의 말과 글을 좀 제대로 봐야 된다. 말과 글을 제대로 봐야 된다. 그리고 말과 글을 제대로 보되 자기가 편한 대로 뽑아 쓰지 마라. 뽑아 쓰지 마라. 역사에서 제일 경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글과 말 중에서 워낙 그게 글과 말이 많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걸 뭐든지 뽑아올 수 있어요. 뭐든지 뽑아올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승만에 대한. 그래서 다음으로 오늘 제가 얘기할 거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한 3가지입니다. 왜 이게 이승만인가? 왜 지금 이승만 대통령 오늘 서거해서 지금 오늘 이번이 몇 해입니까? 1965년이니까 지금 60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2세대가 지난 거예요. 2세대가 지난.
그러면 사실은 무덤에서 편하게 주무시게 했어야죠. 그런데 계속 불러내. 무덤에서 계속 불러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아까 광복회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고인에 대한 이거는 모독이에요. 왜 그거를 정치적인 이유로 자꾸 불러내느냐. 그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의 생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건데 이게 전체를 다 오늘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할당된 시간은 30분이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딱 하나를 고른다면 뭐를 고를 수 있겠느냐. 개인이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이승만을 이야기할 때에 딱 하나를 끄집어낸다면 뭘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의 시대가, 이승만 시대가 그리고 이승만 체제가 남긴 유산이 무엇이고 그걸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극복할 것인가. 이게 오늘 제 강의의 초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잠깐 최근에 제가 썼던 책에 그 담겼던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왜 이승만인가 했을 때 요즘 이승만이 아까 잠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승만에 대한 말과 글들이 넘쳐납니다. 뭐 길거리 집회에서 서점에 가도 이승만 소설이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유튜브 최근에는 이제 영화 제작까지 뭐 이승만 학당, 이승만 TV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구글에서 그냥 서치하면 바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야 이게 저렇게 많은데 뭘 우리가 그걸 해야 될까? 저는 첫 번째가 이게 과잉 기억이에요. 너무 많은 것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조각난 기억들입니다. 그 조각난 기억들이 체계적으로 맞춰지지 않으면 엄청난 그게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편향된 기억이에요. 그게 조금 더 지나치면 왜곡된 기억입니다. 제가 이 강연을 마침 또 밖에 나가 있었을 때 광복회에서 연락이 와서 사실 그때는 저는 이게 도저히 이 강연을 수락할 입장이 아닌데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런 게 범람하니까 뭔가 그래도 이게 저는 사실 오늘 책임감에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갑자기 이문열 선생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이게 단편 소설인데 말이죠. 1950년대 말에 자유당 정권 시절에 그 한 지방에 조그마한 그 당시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5학년 학급에서 벌어진 왕초와 이제 추정하는 애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상당히 풍자적인 거죠.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게 이런 과잉 기억, 편향된 기억, 왜곡된 기억이 뭔가 이승만의 그의 얼굴 자체를 일그러뜨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가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이 됐어요. 여기에는 뭐 그 전부터 이게 쭉 있어 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전임 정부의 잘못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거를 전면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끌고 가버렸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면서 안타까웠던 건 말이죠. 그게 사실 민주화 운동에 이럴 때는 우리 학계에서 상당히 많은 목소리를 냈거든요. 근데 지난 정권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학계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역사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뭐 역사가 두 가지로서 하나는 정치적인 투쟁으로 쓰이고 또 하나는 TV에서 나오는 오락물로 쓰입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요. 최근에는 뭐 한국사 강사라는 사람이 나는 그 왜 한국사를 앞에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강사하면 강사지. 왜 꼭 앞에 한국사 강사를 붙여가지고서 한국사를 뒤흔들어 놓는지 정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오래. 여기에는 저는 사실은 학계에도 책임이 크고 또 하나는 언론에도 책임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언론에도 물론 정치권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사실 이런 그 뭐 이승만에 대해서 강연해 달라 그러면 다 거절해요. 저도 사실은 거절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하고 올해 딱 광복회 2번 나왔습니다. 작년에 1번 나왔고 올해 1번 나왔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시 이승만에 대한 우리가 학문적인 연구들을 좀 차분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차분하게 되돌아. 이건 좀 외람되고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건 제 책 표지입니다. 2004년에 나왔던 겁니다. 이승만과 한국 독립운동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소개할 거는 우남 이승만 연구 그리고 부제로 한국 근대 국가의 형성과 우파의 길. 이 저자는 정병준 교수입니다. 지금 이화여대에 있습니다. 이화여대에 있고요. 사실은 내가 강연하다 보면은 정병준 교수 보고 당신이 좀 나가라는데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영익 교수님이고 제 석사 학위 논문을 지도하신 지도 교수님이기도 하십니다. 유영익 선생님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러면은 우리 광복 회장님이 상당히 좀 노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말이죠. 지금 그 아까 뭐 우리 광복 회장님 말씀하신 소위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유영익 선생님이 쓴 책을 거의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뭐 이렇게 조금씩 더 건져놨는데 근데 유영익 선생님하고 뉴라이트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 유영익 선생이 이때 쓴 건국은 역사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의미에서 건국, 독립운동하고 뭐가 다 단절돼서 딱 1948년에서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영익 선생님은 제1공화국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구의 90%가 어디냐? 제1공화국 이전이고 가장 많이 연구한 게 개화기예요. 그 이승만의 옥중잡기는 명저입니다. 엄청나게 두껍게. 그 이화장에서 그 문서를 발굴하면서 쓴 건데요. 그래서 그분은 개항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 개화파 운동, 3.1운동, 임시정부 그리고 해방공간 그리고 마지막 1948년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됐다. 근데 이걸 좀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들어간 게 건국이었어요. 근데 이 엉뚱하게 뉴라이트에서는 앞에 걸 다 빼버리고 뒤에 것만을 갖다 집어넣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이게 역사라는 건 사실은 연속성인 거거든요. 어떤 역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절된 역사가 되고 토막난 역사가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역사가 되는 이게 대단히 큰 잘못이다. 그 다음에 손세일 선생님, 유영익 선생님이 202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손세일 선생님,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인이기도 하고, 4선을 하셨나요? 3선을 하셨나요? 국회의원을 지내셨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분이 정치를 난 이제는 그만하겠다. 이거 실증난다. 그러면서 2000년부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나 이거 책 쓰는데 좀 도와주시오. 그러더니만은 그 다음부터 월간 조선에 12년 동안 이승만과 김구를 연재했어요. 그렇게 해서 2015년에 이 책을 다 끄집어냈더니 7권이 됐어요. 권당 한 800페이지가 넘을걸요. 한 23,000매 정도 원고라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글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성실하게 썼습니다. 이분은 이게 자기의 마지막 이게 필생의 작업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말이죠. 유영익 선생님이나 손세일 선생님은 거의 같은 연배, 한 1년 차이 나나요? 근데 두 분 다가
마지막 말년에는 이승만 영구로서 자기의 마지막에 어떤 사명 같은 걸 갖고 있었고, 그게 최소 10년에서 2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갖고 있었어요. 저하고 아까 얘기했던 정병준 교수는 사실 그 책이 저희들의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제 책은 고려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이었고, 그 다음에 정병준 교수는 서울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그거 쓰는데도 최소한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승만에 대해 말할 때 뭐 책 한 구절 읽고 그냥 쉽게 얘기해요. 너무도 쉽게 얘기해요. 너무도 쉽게 글을 씁니다. 이게 오늘날의 가장 큰 병폐다. 그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의 정치가 되고, 여기에 비단 정치만이 아니라 어떤 상술까지 곁들이게 되면 그야말로 오도된 역사를 낳을 수가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오늘 이 강연에 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그 안에 다 써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승만의 생애, 그 조선일보에서인가요? 1995년에 이승만 그때가 95년이면 해방 5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뭐 전사가 그걸 하듯이 엄청난 기념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이한우 기자하고 최정덕 기자인가요? 한번 있는데, 사실은 제 논문에서 많은 거를 갖다 넣었는데, 그러나 결론은 좀 달랐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때 그 이한우 기자가 쓴 책이, 저는 제목이 그랬어요. 이승만의 거대한 생애. 거대한 생애. 근데 그 거대한이라는 얘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선 그의 생애가 90년이에요. 90세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축복받은 거죠. 굉장히 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우리 한국 근대사, 현대사를 꿰뚫는. 근데 제가 이승만을 연구하게 된 목적은 말이죠, 사실은 이승만 개인에 대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왜냐하면 이승만이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의 시대를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시대를 보고자 했던 것이. 그래서 그럼 그가 살았던 시대가 뭐냐? 그게 저쪽 지금 한국 근현대사의 전개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승만의 생애로 나와 있는데, 우리 한국 근대사의 시작을 보통 얘기하게 되면 개항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 체제로 편입이 됐으니까 말이죠. 그게 1896년인데요. 이승만이 1875년생이에요. 거의 같은 겁니다. 뭐 75년이면 뭐 다 잘 알다시피 일본이 우리를 개항하기 전에 운요 사건이 일어났던 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배제학당에 입학한 게 1894년 말 95년 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청일전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1894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유학으로 떠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1904년에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한 두세 달 있다가 미국으로 떠나요. 유학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해가 러일 전쟁이 일어났던 해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뭐 다 잘 알다시피 말이죠. 그게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5년 만에 끝내는 초단기적인,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딱 그 박사학위, 프린스턴 대학에서 윌슨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으로부터 박사학위 모를 받아서 딱 박사학위 졸업장을 받은 게 1910년 6월인데,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우리나라는 일본에 병합이 돼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박사학위는 받았는데 나라가 없어졌어요. 박사학위 제목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인데 앞에 국제법상에 중립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승만이 엄청나게 좌절을 했는데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국내에 들어와서 있는데 한 1, 2년 동안 YMCA, 종로에 YMCA에서 아무튼 뭐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말이죠. 엄청나게 이 양반은 또 뭘 하게 되면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해요. 거기에 몰입하다시피 했는데, 일본이 병합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이렇게 했던 세력들 가운데에서 건드리지 못한 세력이 하나가 있었어요.
또 건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승만과 기독교설입니다. 왜? 그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는 건드리질 못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건드려야 되겠다고 이걸 그대로 두고서는 뭔가 불편하다, 일본이. 그렇게 해서 건드렸던 게 백오인 사건입니다. 소위 산해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것을 해서 이제, 근데 그게 대대적으로 하면서 검거 선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승만 그 당시 박사죠. 이때부터는 박사죠. 박사는 직감했어요. 아, 위험하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근데 이승만 박사는 굉장히 용의 주도합니다. 들어올 때 그냥 안 들어왔어요. 이게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YMCA 들어오면서 내 신변을 보장해 달라. 신변 보장 요구를 그거를 해서 그걸 받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했을 때에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미국에서 세계 감리교대 이게 열린다라는 그걸 명목으로 삼아서 출국을 하고, 그리고는 바로 미국 본토에서 여기 떠돌다가 1913년에 하와이에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망명이죠. 그게 우리의 망국, 일본의 조선 병합에 관련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났는가 싶어서 사실 1910년부터 이승만 박사는 말이죠, 바로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하와이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했던 거는 교육 언론 운동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또 박용만이 군사운동에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또 박용만도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 두 사람이 이게 불과 같아서 결국 부딪히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1910년부터 19년 사이는 하와이에서 말이죠, 엄청난 한인 파쟁이 생겨나요. 결국 거기에서 이승만은 승리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데 국내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터졌어요. 그게 1919년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3.1운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와서는 말이죠, 이게 3.1 혁명으로 바꿔야 된다. 왜 이게 혁명이냐 하는 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리고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걸 왜 제가 빨간 줄을 쳐놨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의 거대한 생애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찾느라 그러면 뭐냐? 그게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이게 없었으면은 이승만은 없어요. 이승만은 그 거대한 생애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성 감옥에서 그야말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논문에서 그거 밝혔습니다만은 같이 탈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최정덕은 사형당했어요. 근데 사형당하다가 사형장에 끌려갈 때에 이게 한성 감옥 뒷뜰로 돌아가는데 말이에요. 돌아가는데 최정덕이가 이승만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그의 최대의, 그때는 생명이 위협을 당한 때이고, 그다음에 이게 1910년, 1919년 하는데 공인으로서의 이승만이 정치가 외교가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은 바로 3.1 혁명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이승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게 3.1운동을 일본 유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결국은 이승만이 그거 해서 된 거라는데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소설. 이승만이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미국에서 듣고서 말해요. 깜짝 놀라요. 근데 미국에서만 깜짝 놀란 게 미주 한인사회 전체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거대한 이게 그랬더니 천지가 말이지 이게 깨어지는 소리 같다. 어떻게 그게 다 이제 그 일본에 병합돼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근데 이때 사실 우리 한국의 이게 근대사의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시기에 민중이 깨어납니다. 민중이 깨어납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200만 명이 아니라 제가 요즘은 보훈처 일 때문에 말이죠. 할 수 없이 이 3.1운동 재판 기록들을 보고 있는데 그 재판 기록들을 보고 있으면은 놀라워요. 왜 우리가 우리 독립을 얘기하는데 니들이 간섭하느냐. 그리고 법정에서 아주 당당합니다. 이게 민족 자결주의에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외치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우리의 조국은 지난번에 심지어는
당시 모 장관은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국적이 뭐냐고 물었더니 나는 대답 못하겠다 그랬는데, 이 시기에 그 재판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아주 떳떳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근데 왜 일본이 그 보안법을 걸어가서 우리를 탄압하려고 그러느냐. 탄압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가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을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바로 이 3.1운동으로 쓰러졌던 수많은 사람들, 희생된 사람들,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수십만의 사람들을 갖다가 모독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말이죠, 내가 나한테 오면은 5분 안에 재판 기록을 1000개를 드릴게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이 근데 이승만은 그래서 제가 한번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기치 않은 시기에 예기치 않은 자리에 올랐다, 이승만. 그러니까 이게 영웅이라는 게, 아까 손세일 선생님이 영웅과 시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웅이라는 것은 시대가 만드는 거예요. 시대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웅이 되느냐? 조선조 후기의 실학자였던 성호 이익 선생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승세, 시세라는 게 있는데, 때의 형세라는 게 있는데, 그걸 타는 사람이 영웅이 된다. 그래서 오를 탈 승자를 써요. 승세하는 사람. 이승만이 승세한 게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은 꿈에도 꾼 적이 없어요. 근데 시대가 그를 만들어줬어요.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임시대통령,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대통령. 왜 대통령 앞에 임시자를 붙였느냐? 이거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독립이 될 때까지,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굉장한 기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곧 독립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곧 독립이 될지. 그만큼 이 3.1운동이 준 충격도 어마어마했지만은 3.1운동에 대한 외국의 반응도 상당히, 제가 뉴욕타임스 기사를 쭉 분석을 해가지고 그 3.1운동기에 했는데 말이죠, 1920년에 가면은 1919년에 일어난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3.1운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가 아주 빠른 시일에, 우리도 얘기했지만 3.1운동이 예기치 않았듯이 우리 독립도 예기치 않게 올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기한을 두질 않았어요. 만약에 이게 40년, 50년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으면은 임시의정원에서 당연히 임기를 정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기를 정하지 않았어요.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아까 광복 회장님이 상하이에서 벌어진 일을 얘기했는데, 이게 없었으면 이게 있었겠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있었겠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있었겠는가. 결국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의 거대한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시기를 고른다면은 그게 바로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오늘의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3.1 혁명이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명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 중에 총강 서문이에요. 이게 서문인데 1910년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발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라 그랬어요. 신천지의 개벽. 그러면서 이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서 이족 전쟁, 이족이 일본의 전쟁. 일본은 왜? 이 시기에 천황제한. 이족 전쟁을 전복하고 그 다음에 5,000년 민주정치. 이건 우리나라. 그거의 낡은 껍질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며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1보의 착수였다. 임시정부의 이 건국강령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국강령에 이 쓰는 혁명은 그냥 쓴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중혁명이에요. 이중혁명. 하나는 이민족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5,000년 동안 전래되었던 왕정을 우리 스스로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시기에 우리 이 미주 지역의 신문들을 보면 얼만큼 자부심이 있었느냐 하면은 일본은 아직도 천황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왕은 없다. 우리는 대통령이다 그래요. 일본보다 우리가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뉴라이트 쪽에서 소위 얘기하는, 뉴라이트 쪽에서 얘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한국의 근대화는 식민지 근대화의 연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대화라는 건 굉장히 협소한 범위예요. 아주 경제라는 것, 그 경제 중에서도 굉장히 좁은 범위 내에서의 그걸 가지고서 그것만 쭉 끌어당겨요. 근데 그러면 정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정치는 그러면은 해방 후에 대한민국이 되었느냐? 일본 걸 계승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고종의 후예가 들어와야죠. 왕정으로 갔어야죠. 군주제로 갔어야죠. 그게 아니라 민주제로 갔어요.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건국강요.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3.1운동과 대한민국, 괄호에서 임시정부의 건립은 기존의 모든 체제를 뒤집어 엎는 혁명이다. 이제 다음에 이강수 박사님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해방 공간에서 제기된 친일 청산이라는 과업이 이게 자꾸 민족 정기 하는데 민족 정기의 회복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다. 그게 없으면 국민국가가 왜 오늘날 우리가 와서 이렇게 많은 이제는 다 민주주의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전혀 다른 이질적인 정부가 들어섰느냐 하는 게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게 계승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승만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이승만의 재헌국회 개헌사여서 개회사인데 요즘은 뭐 이제 이걸 너무도 많이 알려졌어요. 제가 이게 처음 제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인용을 했는데 재헌국회 개회사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승만 박사가 직접 한 얘기예요. 오늘 여기서 열리는 국회는 즉 국민대회, 이게 3.1운동 후 서울에서 열렸다는 국민대회 계승이에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김인현의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승만 박사가 그게 재헌국회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때에 이 연호와 그 다음에 이 국호를 놓고서 굉장히 뭐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그때의 이승만이 대한민국으로 해야 된다. 연호도 민국 연호를 쓰자. 민국 연호를 쓰자. 라고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승만 시대가 또는 그의 체제가 남긴 유산은 무엇인가라는 얘기인데요.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입니다. 제가 가장 요즘 걱정하는 겁니다. 이 좌우 언제까지 이렇게 좌우 도대체 난 요즘 좌가 뭐고 운지 모르겠어요. 이 좌우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즘 더 그게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사실은 해방 후 남북 분단에서 이승만에서 제1공화국 시기에서의 반공주의가 국시가 된 데서부터 문제가 왔습니다. 저는 역사를 가르칠 때 그렇습니다. 뭐에 반대한다라는 것은 국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국시는 뭐가 국시가 돼야 되는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게 국시입니다. 그게 국시. 반공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 반공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거꾸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탄압받는 일이 벌어져요. 완전한 역사의 아이러니. 이게 뭐냐? 방법과 목적을 혼동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또 우리가 제가 대학 강단에서 해보다 보면 한국 근대사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2대 과제가 있다. 반봉건과 반제국이다. 반제.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 없어요. 없어요. 반봉건을 다른 말로 적극적인 표현을 하면 근대화입니다. 반제는 독립이에요. 그러면 독립된 주권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게 우리 근대사의 과제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는 모든 게 다 반자를 붙여서 그게 하다 보니까 목적과 방법이 오도되는, 전도되는 그런 기이한 역현상이 이게 발생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지금 사회에 던져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권위주의 체제의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그 책 네 권을, 이승만 연구를 좀 차분하게 되돌아보자는 의미에서 그 네 권의 책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 네 권의 책에 한계가 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건 제가 뼈저리게 이거는 언젠가는 해야 된다, 언젠가는 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이승만에 대한 책을 쓰고 난 다음에 한동안은 다른 주제로 넘어갔어요. 근데 앞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네 개의 책에서 결정적으로 빠진 게 뭐냐? 제1공화국 시기가 빠졌습니다. 아직 제1공화국은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정작 건국했다는 사람들이 제1공화국이 뭐냐 그러면 얘기를 못해요. 제1공화국이 뭐냐? 제1공화국. 제대로 된 지금 책이 없습니다.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승만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려면은 제1공화국에 대한 것이 제대로 거기서 제1공화국의 전체적인 모습과 그 안에서의 이승만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드러나야지만이 이승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근데 이승만의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학자들도 동의하는 것은 제1공화국이 말이죠. 그가 지향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게 한국전쟁기에 부산에서의 정치 파동이 있었고 말이죠. 발췌개헌, 4.4 5.입개헌 해가지고서 결국은 정권을 계속 연장하다가 1960년에 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할 때 권위주의 체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 권위주의 체제란 뭐냐? 이게 아주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권위를 갖는 것이나 권위 그 자체에 의혹을 갖거나 반항하는 것은 모독이며 죄악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또는 행동 양식.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라고 할 때 그 체제는 정치적 다원성 제한, 중앙집권적 권력 강화, 시민자유 억압을 특징으로 한다. 민주주의적 제도를 외형상 유지하지만 실질적 경쟁과 견제가 부재하며 정권 정당성을 얻기 위해 위기 상황. 이승만 대통령은 끊임없이 위기 상황을 부르는 거죠. 북진 통일, 방공,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계속적으로 이게 위기 체제입니다. 전시 체제예요. 한국 전쟁이 끝났어도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전시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권위주의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과연 제대로 청산했느냐? 사실은 저는 청산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건 아니에요. 야, 이게 다시 망령이 되살아날 수도 있구나. 망령이 되살아날 수도 있구나. 정말 이게 놀라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한 번 좀 더 학술적인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1987년에 민주화 투쟁으로 모든 것이 이제는 문민정부,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전혀 생각지 못한 엉뚱한 정부가 들어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승만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권위주의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승만은 조직이나 제도, 절차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권위에 의존하려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바탕에는 법치보다는 인치를 앞세웠던 동양의 유교적 전통, 가부장제,
서양의 기독교적인 메시아 사상, 그리고 엘리트 의식이 혼재되어 있다. 굉장히 복잡한, 굉장히 복잡한 구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한미 동맹 체제의 문제인데요. 역시 한미 동맹 체제도 지금 상당한 지금 시간이 다 됐다 그래서 딱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있던 박태근 교수가 지은 제목이에요. 우방과 제국, 한미 관계의 두 신화인데 미국은 우리에게 우방이기도 하고 제국이기도 합니다. 제국이다. 시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시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한미 동맹 관계가 지금 하나의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변곡점에 와 있어요. 뭐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정립해 나가느냐 하는 게 이게 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인데 그 한미 동맹을 만든 분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앞으로의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극복보다는 이거는 재정립입니다. 한미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 것인가. 역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마지막에 역시 좀 죄송합니다. 이게 제 책을 마지막에 넣어놔서 올해 3월에 말이죠. 이 만국이라는 주제는 1910년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대학을 2021년에 퇴임을 하면서 제가 할 때 첫 번째 과제로 내걸었던 거예요. 왜 조선 왕조가 망했을까? 그 500년이라는 그 뿌리 깊은 나무가 왜 한 번에 그렇게 흔들리면서 쓰러졌을까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쭉 생각해왔던 거를 제가 3부작으로 내려고 그랬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거를 제가 작년에 서둘러 원고를 써가지고 냈는데 그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요즘 이게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을 해서 이제는 세계 선진 대열에 도입했다라는 바로 그 순간에 한국민의 긍지와 자부심, 만국이라는 말까지 심심치 않게 뭐 설마 나라야 잃겠느냐마는 그동안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대한제국이 몰락한 게 말이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 일제치하에서 일본이 말하는 15년 전쟁을 걸었어요. 그리고 해방후는 한국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제 또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은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이고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말이죠. 우리 시계가 미래로 향하지 않고 과거로 갈로. 지금 좌파냐 우파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말이죠. 그 조선 왕조의 몰락을 와졌던 위정척사파의 논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선과 악으로 대립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타협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최근에는 말이죠. 이상하게 갈라치기를 하면서 뭐 성별, 세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서 이게 참으로 그런데 세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한미 동맹이 지금 당장 이게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지금 현재 인류는 가장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 지구와 우주 사이의 관계가 모두 재설정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승만 건국의 신화,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신화에 붙들려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 패러다임은 이 패러다임의 새로 오는 패러다임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망령에 붙들려 있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의 가장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이거 죄송합니다. 너무 어줍지 않은 얘기를 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고 교수님, 제가 소개도 없이 바로 강연을 해주셨는데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사실 포스코 대학에서 30년간 후학들을 인문사회학부에서 30년 동안 후학들을 가르치고 지금은 이제 포스텍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개화기 이승만, 임시정부와 이승만, 임시정부 독립운동, 이승만 구미위원회 등등에서 사실 논문이 너무 많습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30분 저희들이 드린 것이 결코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너무 수고해 주신 우리 고정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 바로 다음 제2주제 강연자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강수 역사 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우리 위원께서는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백범학술원 연구위원,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대통령기록관 학예연구관 주로 역임을 하시고 지금 이제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우리 이강수 위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엔터를 오른쪽 키 누르시면 네. 요걸 하시려면 요거 그러면 이걸로 그냥 칠게. 네. 이거 안 넘어.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이강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주제가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승만의 정책을 이승만과 반민특위라는 것을 통해서 이승만의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뭐 친일파 문제만이 아니고 그 언저리까지 같이 논의가 약간 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먼저 그 조건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약간 말을 해야 하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 미국의 대한 정책 요 부분은 이 앞에 지금 하셨던 고종효 선생님도 논문을 좀 썼고 그 전에 서울대 정영욱 교수님도 이미 논문을 썼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석사 논문을 요 비슷한 걸 썼기 때문에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1942년서부터 미국은 국제 공동 관리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이 국제 공동 관리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동 관리한다. 이게 해방 이후에는 신탁 통치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즉 신탁 통치 개념이 미국에서 1942년서부터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과정도 되게 복잡해요. 이것만 갖고도 여러 논문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건 다시 생략하고 다만 미국이 신탁 통치, 즉 국제 공간 정책을 한국에 실시하려는 목적 자체는 이거는 단순했어요. 우리에게는 좀 가슴 아프지만 그 미국이 보기에는 야, 너희 한국은 해방이 되더라도 행정 경험이 없어. 국가를 경험한 경험이 없어. 그리고 독립운동 단체가 너무 많아. 누가 중심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알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 인정하기 싫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기 싫어서 즉 다시 말해서 신탁통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건 미국이 대한 정책은 42년부터 쭉 계속해서 오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군정에도 그대로 떨어지는 아주 핵심적인 정책이 됩니다. 자, 이런데 문제는 해방이 되고 한반도에 이제 딱 들어왔어요. 미군정이 들어왔는데 이미 전국의 인민위원회가 다 만들어졌네. 그리고 심지어 임시정부까지도 농지개혁을 주장하고 있어요. 농지개혁하면 우리는 지금 생각은 야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해방 직후의 상황은 달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주가 누구였습니까? 조선 총독부였어요. 일본인들이 있고 우리 땅을 전부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그 땅을 해방된 조국에서는 그 땅을 다시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좌익이든 우익이든 할 거 없이 농지개혁이라는 단어는 의뢰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야, 이 한국은 전부 다 빨갱이 나라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점화하기만 하면 폭발할 화약통, 좌파가 지배한 나라,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좌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인민공화국, 여운형이 만들었던 인민공화국만이 아니라
중경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파트너를 찾았어요. 그걸 찾다 보니까는 딱 친일파가 보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고서에, 이건 보고서 그대로 쓰면 이런 거예요. 친일파들이 기술행정과,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일파들이 기술, 능력, 행정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써먹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쓴 것은 친일파들이 일본을 위해서 훌륭히 업무를 수행했다면 미국을 위해서, 즉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돼서 친일파를 활용하겠다라고 아예 외교문서에 써놨습니다. 이건 명문화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친일파를 등용시키는데 미국적인 관점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도 그래요. 뭐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뭐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도 누구를 취업한다 그러면은 경력증명서를 띄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경력증명서를 띈 겁니다, 일종의. 그런데 행정 관료를 하고 경찰하고 검사, 판사를 시키려고 했더니 경력증명서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독립운동가가 경찰을 할 수가 없고 독립운동가가 판검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걔네들을 쓰는 거예요. 이것을 좋게 표정한 것이 행정 경험,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심지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브리스 커밍스의 그 책에서 나온 건데, 1946년 10월까지 서울시 10개 경찰서장 중 9명이 친일 경찰 출신이고 1명은 친일 군수 출신이다. 100%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경위 이상 경찰 82%는 친일 경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노덕술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보안과장이었는데, 해방 후에는 그 수도 강구라고 해서 그 서울시 전체, 그다음에 경기도 일부 지역을 관장하는 그런 수사과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조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서울지방검찰이라든지 경성지방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판검사들이 그대로 다 판검사가 됐던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또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최초의 군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946년 1월 15일 날 만들어진 국방경비대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미군정에 이게 그 대한민국 군인이다라고 했는데, 총사령관은 원영덕이었고 이 사람은 만주 중자 출신입니다. 마찬가지로 1연대장, 2연대장, 4연대장, 5연대장 다 전부 다 친일 군인들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군인은 약간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달라요. 뭐냐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있어요. 신탁통치 파동이 있고, 그럴 때 광복군 국내지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군군준비대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두 단체가 서로 통합운동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건국청년회라는 단체가 인민보사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돼요. 12월 29일 날. 근데 이 인민보사는 어떤 거냐? 여운형이 기관지예요. 여운형이 만든 인민당이 기관지가 조선인민보거든요. 그 신문사를 습격하니까 국군준비대가 와서 건국청년회들하고 이제 대결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군정 입장에서는, 야, 총기가 그 서울시 한복판에서 왔다 갔다 쏴고 하는 것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군사단체는 다 해체해라 라고 하면서 국방경비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외교문서를 보게 되면 이전에 미군정하고 외교부, 미 국무성하고 주고받은 서신이 엄청 많아요. 미 국무성에서 가장 크게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반도에서는 야, 너희 저렇게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해방이 되게 일제에 우리가 침략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힘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방이 된 조국에서는 자생적인 군사단체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광복군 국내지대만이 아니고 이 여러 형태의 군사단체가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싹쓸이하고 새로운 군사단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 이 사건이 발생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을 조사해 봤더니, 조사라기보다는 국군준비대원이 건국청년회 사무실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명부가 나오고 예금 출납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명부를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이승만 경호원이었던 이홍진이라는 사람이 떡 있어요. 그리고 예금, 자금을 대주는 데가 어딘가 그 출납부를 봤더니 다 한민당이네. 물론 이 사건이 이승만이나 한민당에 의해서 조직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건국청년회가 인민보사 습격 사건을 한 것은 맞아요. 근데 이유를 모르는 거죠, 여전히.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이 모든 군사단체는 사설 군사단체로 불법단체가 되고
미군정의 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방경비대는 말한 대로 만주군 출신하고 일본군 장교가 다 점령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고 있는 것이 객관적 상황인데 이러고 있을 때 또 하나가 이제 이승만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반소 반공운동이라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대한 정책은 신탁통치 정책이었습니다. 이 SWNCC는 삼성조정위원회라고 해서 미 국무성, 육군성, 해군성 등등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합동으로 이제 그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을 대응하자라고 하는 최고 권력기관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직은 전시 막 끝났으니까 미군정에 제시를 합니다. 너희 기본적인 정책은 뭐냐? 신탁통치 정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 10월 16일 날 이승만이 귀국했을 때도 이승만이랑 한민당에서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희 정책은 도대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싫든 좋든 이승만 신탁통치 정책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귀국하기 바로 직전에 이승만이 귀국하고 바로 직후에 빈센트라는 국동국장이 역시 미국이 대한 정책, 신탁통치 정책이라는 것을 이미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반도에 소개가 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반대가 부딪힌 적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워싱턴에서도 이것은 이미 8월 달에도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전제가 되고 또 하나가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해서 한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소련이 삼상회의를 하는데 이것이 1945년 12월 16일서부터 28일까지 논의가 됩니다. 근데 그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승만이나 한민당 쪽에서는 미국의 입장이 뭔지를 다시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정에서는 그건 말을 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12월 19일 날 이승만은 생뚱맞게 공산주의 세력이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시작을 하는 거죠. 심지어 약간 거칠게 표현하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면은 친자매라도 공산주의자는 거부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글로 쓰고 방송으로 다 했던 겁니다. 이게 12월 19일 날 보도가 나오고 나서 26일, 27일, 28일 할 거 없이 동아일보에서 또 계속 보도가 나와요. 신탁통치 반대, 너희 공산주의자 너희들은 소련 너희 조국으로 가라 이런 보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엉뚱하게 12월 27일 날 동아일보에서는 그 워싱턴 합동지급보라는 것을 인용해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라고 하면서 미국 즉시 독립 주장하고 소련은 신탁통치를 주장했다는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신탁통치는 누가 주장했다고요? 미국이 고유 정책이었다고 했잖아요. 살짝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가장 큰 그 미스테리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도예요. 이 보도를 중심으로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썼을까? 말로는 워싱턴 합동지급보라고 했는데 10월 25일은 워싱턴에서도 알지를 못해요. 이 회의는 비밀회의였어요. 외교문서가 지금 비공개가 다 해제가 돼서 나와 있는데 그 회의는 28일까지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 하지도 12월 29일이나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워싱턴에서 25일자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12월 27일 날 동아일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이상하고 12월 19일 날 이승만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의 아니게 해석이 안 되니까 결국 음모론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이 방소 반공운동은 아까 고중현 선생님이 이분법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던졌는데 어떤 의미에서 반공 문제는 이때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공산당은 합법기관이었어요. 이미 멀쩡한 정당이었습니다. 불법 단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데올로기가 대혼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친일을 하면 매국이고 독립을 한다면 애국이었어요. 단순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느냐? 신탁통치를 찬성한다든지 좌익이라든지 소련은 매국이고 미국, 우익 그리고 반탁만 하면 무조건 애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들은 이제는 갑자기 이데올로기가 하나 만들어진 무장이 하나가 생긴 거죠. 아니 반탁만 하면
내가 우익만 되면은 애국자로 둔갑할 수 있네. 그래서 둔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일파 문제는 거론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친일이니 매국이니 이런 말은 하지 말고 핵심적인 것은 반소 반공운동 여부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탁운동도 마찬가지로 반소 반공적 반탁운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시정 반탁운동 하면은 반소 반공운동이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임시정부의 반탁운동은 전에 작년인가 여기에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했지만 이미 1943년부터 국제공간 반대운동이 있었고 미국을 1차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미군정에 대한 구테타라고 합니다. 왜? 너희가 빨리 나가라. 그리고 모든 권력을 나에게 주라. 임시정부에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구테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임시정부의 반탁운동의 기본적인 첫 번째 대상은 미국이었어요. 왜? 미국이라는 것을 너무 임시정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소련이니 반소 반탁이니 이런 말은 쓰질 않았어요. 단지 그걸 쓴 것은 이승만적인 반소 반탁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탁운동도 사실은 두 개로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이승만적인 거하고 임시정부적인 거하고 두 개는 좀 전문적으로는 좀 구분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승만이 그 친일파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당시 분위기를 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임시정부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친일파 청산 하면은 자꾸 좌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좌파가 아니에요. 좌파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기 바빠요. 민족 문제를 거론할 여지가 없어요. 민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이 신탁정에게 친일파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12월이라는데 2월 5일입니다. 독립신문에 20년 2월 5일 날 칠가살이라는 것을 규정합니다. 7종류를 분류해서 이런 사람들은 처단해도 된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암살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죽여도 된다 이거죠. 그걸 죽여도 되는 7부류를 이제 쭉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시작이 언제냐? 1920년입니다. 즉 이때서부터 이미 임시정부는 친일파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뿐만 아니라 해방이 되고 나서는 그 조경안이라고 해서 임시정부 국무위원 출신이죠. 그분이 신한정의사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이것은 독립운동사도 연구하지만 중요한 것은 친일파 민족 반영자의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그 연구하고 심지어 처단한다,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우리로 하면은 친일 임명사전 이런 것처럼 이미 이승만 때도 이게 임시정부도 만들었어요. 그게 김승학 선생이 만든 친일파 군상이라 창고권 제1입니다. 그 이후에 책자가 나온 것이 있어요. 1948년에 책자가 나온 것은 최종본이고 이 최종본이 나오기 전에 필사본이 있었어요. 그것이 후손이 갖고 있던 건데 어쨌든 거기를 보면은 친일파 총독부 관료로서 이러이러한 놈들은 우리가 처벌해야 한다. 그러면 친일 기업인 이런 사람들은 그렇고 국방의원 된 사람 이렇고 특히 일본군 지원병.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지원병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를 상대로 총칼을 들고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리스트를 작성한 거예요. 그 명부를 작성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을 만들기 위한 참고 문헌이 또 있었어요. 참고권 제1이라고 해서 그 문헌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특히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함경북도 내지는 평양북도, 평양도죠. 이쪽 지역의 경찰 분류 사람들을 많이 리스트업을 해놓은 겁니다. 즉 임시정부는 이렇게 조직도 만들고 명부도 만들고 오랫동안 해왔다. 그리고 심지어 김규식 선생이나 정의영 선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은 남조선 가도입법원에 들어갑니다. 이 남조선 가도입법도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미군정 자문기구예요. 그러니까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모스크바 3상회의로 인해서 한국 문제를 미국과 소련이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 남측 대표, 이제 북측 대표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대표단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서 남측 대표단으로 만들긴 것이 남조선 가도입법위원인데요. 거기에 김규식 선생이나 정의영 선생이나 김붕진 선생 등등이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라는 것을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등을 구성을 하게 되고 부일협력자를 10만에서 20만, 그리고 민족반역자를 1000명, 전범을 200에서 300명,
간상배를 2만에서 3만 명 정도를 잡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게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3, 40만 명? 4, 5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즉 이들이 보기에, 독립운동가가 보기에는 당시의 친일파들이 우리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하면 3, 40만 명, 4, 50만 명 정도는 친일파라고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친일진상규명회에서 기껏해야 1000여 명 정도 조사된 걸 가지고 마구 난리를 쳐요. 여기저기서 이념 문제를 가지고 이념화시키고. 아마 독립운동가들이 봤을 때는 헛짓거리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 장난하나? 몇십만 명을 처벌을 해야 하는데 기껏해야 1000여 명을 조사하는 이놈들도 잘못이고, 그걸 가지고 또 난리를 치는 저 사람들도 잘못이다라고 봤을 것 같아요. 어쨌건 당시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장본인들은 김규식 선생을 필두로 한 민족주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이 이것을 인준을 거부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승만 선생은 어땠을까요? 귀국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11월 6일 날 이제 그 독촉중앙협의회를 이제 조직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친일파 청산이 중요하냐? 우선 정부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하자. 어떻게 미군정 시기에 친일파를 청산하냐?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이, 아니 그러면은 정부에 친일파들이 다 개거 들어가는 거 아니냐? 혹은 민족 통일이 이렇게 단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그걸 어떻게 한번 믿어보자, 뭐 이런 식이에요. 누가 친일파인지 알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이야기를 해요. 어쨌건 그런 거고, 그러면 정부 수립회 때는 과연 했을까? 아니에요. 정부 수립되고 나서 또 다시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이 소리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국론 분열, 민심 혼란. 이거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인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이고 이때 나왔던 말이에요. 국론 분열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정 경험, 기술 능력을 우리는 활용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반민특위 설치 이후에는 이따가 이야기했지만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친일파 청산이 본격화되는 반민특위에서는 어땠을까? 여기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는데, 그럼에도 먼저 첫 번째 알아둬야 할 것은 반민법은 근거가 있었어요. 그냥 갑자기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헌법 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유진호 자체가 친일적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못 만든 것도 있었고,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원래는 100조로 만든 건데 이것을 논의 과정에서 101조로 수정되는데, 헌법의 조항에 1945년 8월 10일 이전이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민법은 그냥 일반법이 아니에요. 헌법에 따라서 만든 법이에요.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만든 법이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민법을 뭐 단순히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반민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민법의 내용에 보면은 특별조사위원회도 있지만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특경대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 그때 논의 과정을, 국회 이제 논의 과정에서 계속 나오지만, 지금 검찰이나 판사, 경찰에 보면 전부 다 친일파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조사해서 경찰한테 넘기고 검사한테 넘기고 재판에 넘겨봤자 그게 무슨 소리냐? 고양 앞에 생선을 주는 꼴 아니냐? 우리가 아예 다 국회에서 만들어버리자라고 한 겁니다. 지금 한쪽에서 민주당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사실은 특별법은 특별검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재판부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것이 있는 거지,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은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반민법의 공개주의를 언제나 취했어요. 왜 공개주의를 하느냐?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과정을 알아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럴 때 이승만 정부는 어땠을까? 이걸 이제 몇 가지 사례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게 한참 국회에서 이제 반민법이, 친일파 청산법이 논의가 되니까 이제 국회의원 숙소나 시내에서 행동위원회라는 유령 단체죠. 누가 봐도 여기에서 삐라가 살포됩니다. 그 삐라 내용을 보니까, 이승만은 민족이 신성이다, 절대 순응하라, 민족을 분열하는 반민족안을 철회하라, 민족 처단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이 주구다. 계속 이데올로기로 몰고 가는 거죠.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는 놈은 이건 공산당이다.
이렇게 몰고 가면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회 의사당에 삐라를 산파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친일파 천단을 엄단하는 자는 빨갱이다라는 그런 삐라를 뿌렸는데 그 현행범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넘긴 거죠. 그때 경찰은 내무부였습니다. 내무부 장관은 누구예요? 윤치영이에요. 윤치영. 윤치영 자체가 친일파 아닙니까? 그리고 이 경찰에 넘겼더니 걔네들은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무죄석방이 되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지금도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삐라를 뿌려보십시오. 이거 죄가 돼요. 지금 현재도 현행법에 죄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범을 잡았는데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반민법 반대 시민대회라는 것을 개최하는데 말이 시민대회지 이건 반민법 반대대회예요. 내용이 뭐냐면 그 반대 결의 내용이 반민법은 모든 국민을 올가매는 망민법이다. 이런 민족 분열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공산당 뿌락치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내의 김일성 앞잡이를 숙청하자 이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축사가 낭독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애국적인 대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범석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도 했고 윤청 내무부 장관은 해방 이후 최고의 애국적인 대회였다라고 방송까지 하면서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된 게 아니고 결정적인 것은 반민특위 요원 암살음모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계획은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기 전에 노독수를 필두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일반 보도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재판에도 넘어가요. 그래서 재판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사건에 대한 전후 관계가 전후 맥락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건 48년 11월 달에 계획을 했답니다. 노독수리, 최난수, 홍택기라는 사찰 과장들하고 백민태라는 테러리스트를 고용해서 김용진 의원, 노희란 의원, 김장렬 의원 이 세 명은 각각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어쨌건 친일파 청산에 아주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 세 명을 납치를 해서 나는 이남에서 국회의원 노릇하는 것보다 이북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런 성명서 세 부를 써서 하나는 대통령, 하나는 국회, 하나는 언론에 발송을 하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38선 근처에 가서 저격하는 거예요. 애국자가 38선을 넘어가는 공산주의자를 저격하는 것처럼 꾸민 거죠. 황당하지 않아요? 국회의원 3명을 납치해서 죽이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엉뚱하게 월북하는 걸로 위장을 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일개 경찰이 했을까요? 그걸 봤더니 나중에 이제 보니까는 사건 자금은 박흥식이 제공한 걸로 돼 있어요. 박흥식 아시죠? 친일파. 그리고 권총과 수류탄은 경찰이 제공했다고 백민태가 이야기를 해요. 누가 했어요? 라고 하면서 최난수가 홍택기를 지적을 하는 거죠. 쟤네들이 나에게 수류탄도 주고 총도 줬어요. 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3명이 끝이 아니었어요. 김상덕 위원장하고 김병로 대법원장도 있었고 신익희 국회의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무려 13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어요. 암살 대상자 명단에. 대법원장, 국회의장, 국회의원 13명을 몽땅 다 저격하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계획하고 음모했던 이 사건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백민태가 이 정도는 너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수를 해버렸네. 그래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2월 달에 세상에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2월 달에 자수한 거고 2월 달에 보도가 난 거 재판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법원에서 백민태가 범행을 하지 않았기에 교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게 얼마 전에 윤석열도 그랬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으니까 사람이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교사죄는 성립되지 않고 무죄다라고 하고 전부 다 무죄를 판결을 합니다. 이 황당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주한미 대사의 보고서에는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암살 대사자는 노독술이었고 이승만 정부는 갈록 있는 음모자 노독술을 해고하지 않고 법집행자를 저지하려고 했다. 누가 봐도 일개 경찰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장,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13명을 다 저격하는 이런 계획서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직접적인 물증은 없지만 최소한 주한미 대사의 보고서에서는 이승만하고 일정 정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때 정확하게 수사가 되고 이때 명확하게 처리가 됐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건 이런 것만이 아니었어요. 반민특위 활동을 할 때 예산을 안정해줘서 감사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운영비,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를 주지 않아요. 근데 반민특위 사업비는 뭐예요? 친일파를 조사하고 구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업비를 안 줘요. 운영비, 즉 임금하고 그다음에 이 건물 운영비만 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조사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당겨 써요. 근데 공무원에서 그렇게 쓰는 것을 전형이라고 해요. 이거는 회계 처리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는 거고,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거죠. 반민특위가 이렇게 부도덕하게 돈을 마구 쓰고 있다. 항목에도 맞지 않게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갈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나 검찰, 뭐 세무서 등등 했는데 분명치 않다, 군법상 등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신용항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 증인을 요청하는데 국방부는 지금은 훈련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법정에서요. 지금도 법정에서 많은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남 보안과장 노기주에 대해서 당시 농림부 장관 이종현이라는 사람은 나와서 이 사람은 몸은 비록 외경일망정 민족 정신은 생동하고 있다. 이런 황당무계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버젓이. 지금도 대한민국을 버젓이 욕먹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김현수에 대해서도 백관수 국회의원이라든지 심지어 고대학장, 고려대학교 학장이죠. 현상윤이라든지 동아일보 사장 최두선 등등, 뭐 최두선이야 김현수하고 연관이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 나와서 중천 참의는 모르는 사이에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김현수가 중천 참의를 모르는 사이에 몰래 임명을 시켜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홍정철이나 신용항에 대해서도 우기 아니고 항입니다. 그런데 특히 신용항에 대해서는 이승만이 이 사람은 산업 일꾼이다. 건국대업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추천서를 법정에 제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고 있어요. 이승만 자체가. 그리고 국무회의록을 좀 찾아봤어요. 1949년 국무회의록을 쭉 보니까 요즘도 국무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 국무회의록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1949년에는 1월 3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13회가 개최가 돼요. 이 중에서 무려 36회가 반민특위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반민법 폐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게 뭐냐면 반민특위는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반민법은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냥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자꾸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헌법에 만들었는데 헌법으로. 이게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특경대 만든 것은 이 특경대로 인해서 치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더 정부 내 친일파 처벌, 아까 보면은 관료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이걸 처벌하려고 했더니 이승만은 이제 1월 달부터 엄청 많은 회의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총무처 장관, 지금은 총무처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등 대책 회의를 하는 거죠. 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면 안 돼. 체포가 아니라 우리 앞으로 요청하라고 그래. 최소한 정부 관료는 니네가 체포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알아서 선별해서 이 사람을 체포할지 말지를 제공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의명친전 정부 내에서 어떤 해임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 것도 하고 지구보다 제기일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부 내 친일파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비밀 조사의 선차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승만 대통령이 의명친전으로 내무부 장관한테 보내고 내무부 장관은 그렇게 비밀 조사하는데 너희 겁먹지 마라. 이건 정부 내에서 어떤 해임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버젓이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노덕술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치안 유지 기술자이니까 정부가 보증서더라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일개 경찰서장에 대해서 국무회의까지 개최해가면서 이 사람의 석방을 지시하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6월 총공세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하여간 요건 좀 지나갈게요. 그러면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이제 진행되는데 이 반민특위는 말 그대로 앞에 이제 경찰들이 반민특위 6월 6일 날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왜냐하면 그 전에 이런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슨 방법을 썼지만은 안 되니까. 그리고 아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까 말했던 특위원 암살 음모 사건이 성공했다면은
이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근데 그것이 실패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6월 달에 여러 개 국회 불합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 사건, 국회 불합치 사건, 김구 암살이라고 하는 6월 총공세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이제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승만은 AP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내가 특경대 해산을 명령했다라고 버젓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장경근 내무부 장관, 이 사람도 일제시대 판사 출신입니다. 내무부 주관하에 질서정연하게 추진한다. 장경근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회 불합치 사건이 일어납니다. 국회 불합치 사건은 이것도 사실은 되게 복잡해요. 이게 단어상으로는 뿌락치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무서운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이게 조작 사건이에요, 거의. 지금 실제 25년,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4월 달에 진화위에서는 고문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김호익이 이제 정재환이라는 사람을 이제 체포했는데 그 정재환이 그 소장파 의원을에게 그 남도당 지령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남도당 지령문을 줬다는데 근데 문제는 그 지령문 내용을 봤더니 외국군 철수예요. 주로가 친일파 청산이랑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핵심적인 건 외국군 철수인데 이 외국군 철수는 이미 김구나 김구 선생도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더 중요한 건 지령문을 전달했다는 이 정재환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령문을 국회의원한테 줬다는데 받았다는 이 노일한 이문원 체포됐던 사람들이 이걸 그러면 나에게 그걸 달라. 그 사람을 한번 직접 얼굴을 맞대보자라고 했는데 한 번도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재판은 50년 2월 달에 진행되는데 49년 12월 달에 총살령이 당했대요. 당했답니다. 당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재환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건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은 제1차 조사를 했던 그 경찰 사찰과장은 최원한데 이 일제 경찰 출신이고 전봉덕도 마찬가지로 보안과장 출신이에요. 그 담당 검사는 신의지 법원에 있어서 근무했던 그 유명한 오제도 검사였고 그다음에 판사는 사강옥이라고 해서 일제 판사 출신이고 나중에 대법관까지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일 흔적을 이제 하나씩 없앱니다. 그게 이제 1950년대 이게 국무회의록에 보면은 10월달에 국무회의록에 보면 임시정부에서 이게 이승만이 전시를 이용해서 한국 독립당 누구예요? 김구 선생이 지은 거죠. 사회당, 민족혁명당 이런 것을 좌익 세력을 모두 다 해체하는 그런 결의를 합니다. 국무회의 결정으로 이걸 좌익 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 있겠어요? 한국 독립당이나 조소왕이 사회당이나 이런 단체가 어떻게 좌익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버젓이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요. 뿐만 아니라 반민법에 의한 공소 계속 중인 사건은 공소 취하하고 반민법에 의한 판결은 모두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그런 것을 결정을 함으로써 친일파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완전히 없애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반민특위, 그러니까 이후 친일파들은 사회 각계로 진출하게 되는데 정계, 관료, 경찰, 사회계 등등으로 뿐만 아니라 검찰, 법 쪽에도 들어갑니다. 특히 검찰하고 법 쪽에는 간단하게만 좀 하고 마저 끝낼게요. 검찰에 이승만 대통령 때 검찰총장을 쭉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 거론된 사람은 전부 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만입니다.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아요. 민복기는 민병석의 아들이고 이완용의 사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박정희 때는 대법관이 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이승만 때 이렇게 대법관이 됐으니 검찰총장이 됐으니 박정희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다시 그 비슷한 부류의 인간들이 검찰총장이나 그 주변에 모여드는 겁니다.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검찰 사이 한 영역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뿌리를 만들어 준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초대 대법관도 쭉 봤더니 여기 거론되는 사람 몽땅 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이에요. 김두일, 김갑수, 조용욱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박정희 때도 친일인명사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법관이 되고 이들 중에 상당수는 또 대법원장도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인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승만적인 거였지만 윤석열은 한때 그랬잖아요. 미래를 위해 과거를 덮자. 왜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니? 그리고 나경원 유명한 말이잖아요. 친일파 청산은 국론분열이다. 아까 국론분열 누가 말했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물론 해방 이후의 모든 잘못을 친일파 그러니까 이승만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승만이 어쨌건 많은 곳에서 영향을 미쳤고 그 뿌리에는 이승만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과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매우 짧지만 이승만 정부 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희 광복회에서도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냈죠. 장흥자서전이라고요. 거기에 주된 내용도 그겁니다. 그 친일파 이승만 정부 반공 이데올로기 하에서의 친일파들의 6월 총공세, 그 반민특위 습격 사건, 또 국회 불합치 사건을 통해서 민족주의 세력들을 이제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김구 선생 암살까지 가는 6월 총공세를 이승만 정부 하에서 여러 가지 자행됐던 그런 우리의 암울했던 과거를 이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짧지만 우리 짧은 시간 동안 그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 준 우리 이강수 의원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하시죠. 바로 이제 우리 식사를 이렇게 지금 시작하시도록 하시고요. 우리 식사하는 동안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술 강연이나 이런 걸 앞으로 계속할 텐데 이것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식사하시는 동안에 저희들이 그 설문지를 좀 돌리면 식사하시면서 좀 작성해 주셔서 나가실 때 이렇게 놔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잠깐 또 말씀도 종합해서 또 드리고 그래야 되고, 오늘은 토론회가 아니라 강연회이기 때문에 이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만 회장님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강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두 분 강의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냥 무조건 반대 이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에게 대단히 이론 정연하게 아주 어떤 면에서는 중립적이라고도 봅니다. 중립적으로 강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교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승만 대통령을 무조건 친일파 옹호했다고 일반인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자기가 이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계파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여운형 선생이 건준이 만들으니까 한민당에서는 얼른 임시정부 봉대한다고 이렇게 전략을 세웠어요. 그런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도 아니요, 또 자기 잔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계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한민당을 안아들여서 일종의 정치 행위라고 보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한민당에게 이용당한 셈입니다. 이용당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한민당을 이용을 했지만은 한민당은 또다시 자기네들의 그 친일적인 색채를 이승만을 통해서 탈색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관계가 유지가 돼서 드디어 재헌국회에 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재헌국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이 굉장히 이게 발전이 돼 있어요.
재헌국회에 수립해가지고 대한민국 초대 정부를 세울 때 조병옥과 장택상이가 일본 경찰을 해가지고 그 경찰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정부를 세우고 저 이승만 대통령을 무투표 당선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내각에 장택상은 내무장관을 희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찰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외무장관으로 시켰어요. 조병옥은 장관을 시키질 않았어요. 무임소로 시켰어요. 미국 특사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승만은 한민당을 이용을 하고 초대 내각을 구성할 때는 한민당을 잘라버렸어요. 이게 결국은 한민당이 이승만을 반대하는 내각제 개헌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해방정국에서 이승만과 친일파 한민당의 이 관계는 서로 이용하고 서로 이런 관계였다는 것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역사의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에 다 알면서,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아주 교활한 그런 정치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임시정부에 계셨던 분들은 순진한 애국자예요. 순진한 애국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들을게요. 해방이 돼가지고 송진우란 사람이 900만 원을 만들어서 정치자금으로 백범 김구 선생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돈을 왜 나에게 가져오느냐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도남장에 계시는 이승만 대통령한테 갖다 주니까 얼른 받아버렸어요.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승만은 굉장한 정치꾼이고 김구 선생은 그냥 순진한 민족주의자 애국자였다는 것. 이래서 결국은 정치는 권력은 이승만 대통령이 잡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는 면을 볼 때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은 집권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면에 있어서는 임시정부가 너무 순진했다. 너무 순진하고 양심적이었다. 이것이 해방정국의 이 전국에서 결국은 우리가 반정의가 오히려 묵살되는 그런 상황을 벌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자 이거죠. 오늘 두 분의 강연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광복회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라는 것은 항상 그 현실과 이렇게 타협하고선 말하자면 정치 끝내게도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양심적인 것을 버려서도 안 되고, 양심적이면서도 정치의 이 술수를 알면서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광복회가 선택해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강연은 대단히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강연회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식사 끝난 뒤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